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은 시작하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과 추이를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발생은 303명이고 수도권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한 350명 정도 되고요. 네. 위중증은 156명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8분이 늘어서 누적 1,522명, 1.82%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하면서 3차 유행 불씨는 여전하니까 경각심이 느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1.06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연휴가 끝나면서 연휴에서 지난번보다는 적지만 좀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상태라서 아직도 불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합숙 소규모 모임 등이 나올 수 있는 감염 위험이 큰 종교 관련 시설을 선제적으로 먼저 검사를 하자.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잠시 후에 시작될 텐데 조금 소식을 더 전해드리고 상황이 지금 시작되면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됐으니까 전해드린 후에 다시 소식 전해주십시오. 중대본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많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2월 14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304명입니다. 어제 8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표합니다. 한 주간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국내 환자 발생은 하루 평균 353명입니다. 직전주에 354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82명으로 그 직전주에 258명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주 연속 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200명대 중후반의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지난주 하루 71명으로 직전주에 96명에 비해 환자 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2주 연속 감소하며 모든 권역에서 30명 미만이 유지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적으로는 1에 근접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1을 넘는 수치가, 비수도권은 1 이하의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확진자 접촉과 조사 중 사례를 합산하면 60%를 넘어 집단 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이 우세한 양상입니다. 다만 집단 감염도 기존의 교회시설, 요양병원 이외에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의 상황을 종합하면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은 유행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재확산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설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용 확대에 따른 위험도도 있어 그 영향이 금주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행이 더 확산되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입국 후 2주간의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등 검역 절차를 통해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 또는 시설이나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61개 지역과 인력사무소, 외국 식자재 마트 등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 시설 약 4,000개소, 인력사무소 900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 수칙을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이 많은 농축산업 부문 사업장 100여 개소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의 육류 가공업, 김치 제조 공장 등 약 2,00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기숙사의 방역 상황 등을 자율 점검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소기업 등 약 7,000개소에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 1만 6천여 명에 대해서는 1:1 전화 상담을 통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기숙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방역 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과 일시보호시설 대상자, 쪽방 거주자 등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등을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97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 서울시의 노숙인과 종사자 등 114명의 환자를 찾아 격리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방역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계속 찾아나가고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해야 하며 고통스러운 방역 조치를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3차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완화할 수 있도록 생활 모든 부분에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밀집, 밀접, 밀폐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수시로 손 씻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거리두기와 환기가 어려운 시설을 피하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시설을 찾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이 확대될수록 방역적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이용 인원을 수용하고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도록 시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를 자주 하고 특히 공용 물품이 많은 시설의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생업시설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운영은 확대하되 자율과 책임에 의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관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감염이 확산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의 위험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정부기관이 합심하여 조속히 3차 유행을 안정화시키고 임박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네, 보신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아직 3차 유행 위험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중대본 브리핑 내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지난 일주간의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주간 일평균 353명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건 직전주와 그 직전주보다 유사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크게 감소하고 있지않은 상황인데 특히 수도권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오히려 직전주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도권에서는 재확산 위험도 크다라고 본 상태고요. 대신 비수도권은 그 확진자 수가 줄고 있고 좀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전파가 지금도 많은 상황이고 네. 집단 감염보다는 또 종교 시설보다는 또 체육 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사우나 등 다양한 어떤 생활 시설에서 지금 집단 감염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6명이 더 추가됐는데 감염력도 강하고 치명률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영국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애초에 이제 감염력이 70% 정도 더 강하다. 예. 이건 다 알려진 건데 치명률을 높일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것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중증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30%에서 7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증으로 악화가 되면 입원을 할 확률 또는 사망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국내 첫 항체 치료제가 남아공 변이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일단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로 승인은 받았으니까 아직 지금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영국발 변이 또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세포 수준에서 어떤 검사를 했더니 이 중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이러스를 중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건데 네.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를 할 때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는 이 항체 치료제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백신 도입 현황이 궁금한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의료진이 제일 먼저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됐죠. 이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한 5, 6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예. 이달 도입이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4일 날 출하가 돼서 첫 출하가 돼서 26일쯤부터 접종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노년층의 접종 여부 이것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2,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내일 오전 11시에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1일 날, 그러니까 3일 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노년층한테 과연 그러니까 65세 이상에게 접종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알려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고령층이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접종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많이 접종되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백신 접종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68%가 1차 접종까지는 마쳤다고 그러고요. 예. 또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인데 45%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맞은 네. 상태입니다. 이 퍼센트로는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전 인구의 10%가량이 접종을 마친 상태고 미국은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보다 30% 더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가 뒤늦게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이 주십시오. 러시아 백신이 애초에 임상, 일상 수십 명만 해보고 바로 그냥 승인을 내서 그랬었죠.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료도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임상 3상까지 완료가 돼서 이것을 랜싯이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학술지 발표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검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데 효과를 91.6%로 공개를 했죠. 이게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과 동일한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지금 이미 위탁 생산을 예. 해서 이건 중동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백신들이 도입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검토를 일단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 백신 스푸트니크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뭐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러시아라는 그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시험도 안 하고 예. 승인을 낸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또 여쭙겠는데 지금 한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뭐 위험성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전 단계와 이번 단계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 한 네. 단계씩 낮아졌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업 연장입니다. 네. 카페나 뭐 음식점 같은 곳이 9시에서 10시까지 일단 그렇죠. 영업이 연장이 된 상황이고요. 체육시설도 연장됐고 독서실 같은 데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이 철폐가 됐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50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예식장이나 뭐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감으로써 100명까지는 일단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새로 전 단계보다는 더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해서 행동하셔야 될 점들 앞서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은 지금 전체 확진자 80%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구정 연휴가 지나면서 설 연휴가 지나면서 이동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언제든지 재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단계가 좀 낮아졌지만 잘 지키시는 방역 수칙 계속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손 씻기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백신도 도입되고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백신이 잘 도입돼서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은 언제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정부는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11월까지. 예. 이 백신이라는 게 90% 효과가 있다고 해도 뭐 90% 이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전 국민의 한 50% 이상은, 그러니까 70% 이상은 맞아야 네. 전 국민의 한 50% 정도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2월, 3월, 4월까지는 환절기이기도 하고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네.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든지 그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리두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충원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한 단계씩 낮아집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영업 제한은 10시로 늦춰지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99명까지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달라지는 방역 수칙들을 이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43만 곳은 이제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클럽이나 나이트 등 6가지 유흥시설도 3개월 만에 집합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원래 이들 업소는 2단계에선 영업이 금지되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밤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한 번에 여러 명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곧바로 2주간 영업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학원과 미용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기숙학원의 외출 금지는 유지됩니다. 수도권의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도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방문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3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등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3차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은 예외인데 이 직계가족에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만 모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목욕탕은 지금처럼 운영되지만 사우나 찜질 시설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 감염 위험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숙박시설 예약 시 객실 수의 3분의 2 제한과 철도 승차권에 대한 창가 좌석 판매 조치도 해제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전면 통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를 내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6명으로 이틀째 300명대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6명입니다. 전날보다 30명 이상 감소했는데 국내 발생이 304명 그리고 해외 유입은 2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이 줄었고요. 사망자가 8명 늘었습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속에 하루 500명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최근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들어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검사 건수를 같이 보면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평일에 8만 건에 이르던 검사 건수가 이번 연휴 동안 3만에서 5만 건 정도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요. 어제 하루 서울에서 147명, 그리고 경기 77명 등 수도권에서만 24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80%가량이 집중이 된 건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집계된 통계를 봤더니 서울에서는 대학병원 그리고 체육시설 등지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모임, 그리고 저축은행,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켜야겠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6건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는데 총 94건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정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고 연휴 이후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자제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오늘 서울에선 확진자가 152명 늘었습니다. 서울 순천향대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도 56명으로 늘었는데 병원 측은 본관 8층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하고 직원과 환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52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모두 355명입니다. 검사받은 사람 중 확진자가 나온 비율은 0.9%로 지난 1일 이후 열흘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순천향대병원은 관련 확진자가 56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28명, 종사자 8명, 보호자 8명과 간병인 12명입니다. 병원 측은 직원 2천여 명과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8층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통계 발표 후에도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이 추가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서울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고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62명입니다.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도 100명을 넘겨 모두 101명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에선 77명, 인천에선 1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 집계를 보면 설 연휴 기간 경기와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모두 572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6건 더 확인됐습니다. 모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데 모두 내국인으로 그중 5건은 검역 단계에서 한 건은 격리 면제자로 입국 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하루 새 3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확진자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실명 검사로 전환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120여 명이 다치고 대규모 정전 피해도 났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발생한 강진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산사태로 흘러내린 많은 양의 토사가 레이싱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자동차보다 큰 암석이 도로 한복판으로 굴러 내려왔고 대형 간판은 물론이고 건물 내부 천장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大丈夫でしたか？いや、調理場も皿全部終わり、みんな割れて、もうひどいですよ。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건 어젯밤 11시 7분쯤. 진원지와 가까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선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은 발생하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지만 120여 명이 다치고 9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물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유출된 물의 양이 적고 방사선 양도 낮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地震によって津波の心配はありません。さらに原子力関係でもすべて異常な報告についてはありません。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발생한 강진에 일본 열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현 동북부 해역의 지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지진 발생 직후 주 센다이 총영사관에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등 한인단체 연락망을 통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교민들에게 여진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현에는 우리 국민 1,300여 명, 인근 미야기현에는 3,2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스타 선수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을 휘둘렀다는 폭로가 이번에는 남자 배구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송명근, 심경섭 선수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단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제 한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글입니다. 12년 전 고교 1학년 배구 선수였던 A씨는 3학년 선배 B가 노래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2학년 선배 C가 급소를 가격해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폭행이 일상이었던 당시 배구 선수의 꿈을 위해 참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다른 사례까지 포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모두 3명. 1명은 은퇴했고 2명은 OK금융그룹의 송명근과 심경섭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선수는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부적절한 충돌 뒤 병원 치료 지원과 사과를 했고 지금도 직접 만나 사과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로만 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단의 자체 징계 수위를 지켜본 뒤 상벌위를 열어 연맹 명예 실추 등을 적용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한배구협회와 함께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를 갖추기로 했던 배구연맹은 프로 데뷔 전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풀에 오더라도 이미 이전에 잘못했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연맹에서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런 조항도 연맹에서 만드는 게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흥국생명의 자체 징계가 시간을 끌면서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가 나오는 등 연이은 선수들의 학교 폭력 전력에 모처럼 뜨거웠던 배구 팬심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마지막 귀경 행렬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 현재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는 오전보다는 막히는 곳이 늘어나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다만 정체 수준은 심하지 않아서 평소 주말 정도입니다. 폐쇄로 화면 보면서 주요 구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목천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처에 있는 청주 휴게소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위쪽을 보면 정체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근처입니다. 화면 오른쪽 인천 방향에 차들이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체는 이천 나들목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금소 기준으로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3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50분이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밤 9시에서 10시쯤 풀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새벽 1시까지는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되며 휴게소에선 음식 포장만 가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각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57명의 상원 의원이 유죄라고 투표했고 43명의 상원 의원이 무죄로 투표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원 전체 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의 이상이 찬성했어야 하는데 10명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탄핵 심판이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에게 제기된 혐의의 본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일이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말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경기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달걀 소비자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특란 한 판 30개 소비자 가격은 7,481원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전 달걀 2천만 개를 수입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2,400만 개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지만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달걀을 선호해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항공 여객이 전년의 30%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 여객이 전년도 여객인 1억 2,337만 명보다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0년 4,197만 명 이후 최저 실적으로 항공 여객이 4천만 명 이하를 기록한 것은 국제통화기금 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특히 국제선 여객은 전년보다 84.2% 급감한 1,42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선 여객은 전년보다 23.7% 감소한 2,516만여 명으로 제주 노선과 내륙 노선은 전년보다 각각 27.2%,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미국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깊이 우려하고 중국은 발병 초기 시점부터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신문사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을 찾으려는 WHO 조사팀에 초기 발병 사례들에 대한 미가공 원자료와 맞춤형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달라진 사회 환경과 근로 조건을 반영해
도시 일용 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월 20일에서 18일로 감축해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4부는 최근 60대 여성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한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뒤 의사의 과실로 영구 보행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인정해 피고들이 A씨에게 7,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술 당시 만 53세 무직 여성이었던 A씨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산정할 때 월 가동 일수를 기존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본 1심과는 달리 18일로 감축해 인정했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인천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원 산간 지역엔 1에서 3cm 가량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눈이 오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3.8도까지 오르며 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크게 낮아지겠고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 수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부산이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3도, 부산이 10도로 아침과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